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홈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의정 갈등 소식부터입니다. 필수 의료 정책 세부 방안을 논의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하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오늘부터 사직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가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대립은 도리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열립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구체적 조치 등 의제를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이 받을까요? 자, 일단 회담 시기는 다음 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네,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9,000여 명을 기록해 1981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2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역대 2월 기준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인구는 52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자, 프레스홈 라이브는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홈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권 소식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당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신 의원님들의 지혜가 제게는 꼭 필요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총선 낙선자들과 만나서 오찬 모임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윤 대통령 여기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의견 많이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낙선자들이 또 쓴소리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선 부산 북갑에서 낙선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정치적인 양극화가 좀 심하다 보니까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성패를 가르게 된다.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도 함께 끌어안아서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좀 보장을 하고 대선 이후 과정을 철저히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 총선 패배가 당 책임이냐, 대통령실 책임이냐, 이런 얘기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선거에서 진 다음에 만난 모임이었으니까 서로 좋은 덕담이 오갔을 리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낙선자들이 윤 대통령한테 좀 할 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가희 기자가 설명한 부분은 사실 공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공개 발언은 좀 더 격한 발언, 격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온 가감 없이 그런 나온 발언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언론에 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발언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측근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측근들만 너무 가까이 두고 그들의 의견만 들어서 그 측근들이 편가르기를 너무 심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이 너무 부재했다. 당과 정의 문제가 이 총선까지 계속 연결이 돼서 특히나 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불통의 이미지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유형의 발언들이 쏟아진 걸 보면 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어쨌든 경청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걸 보면 네.
대통령의 어떤 분위기도 바뀌었고 또 낙선자들의 모임이기는 하나 당의 앞으로 당이 어떤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또는 대통령에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최근에 들어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어떤 행보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어제 오찬 모임 현장에 있었던 조혜진 의원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동지들을 서로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 편가르는 거, 예. 그래서 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큰 문제였다. 그리고 그런 부분 이제라도 그런 분들을 좀 끌어안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건의를 대통령께 드리는 분도 계셨고요. 소통해야 된다. 분열하고 편가르기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자리까지 포함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하여튼 뭔가 좀 위기 상황이다. 이대로 가서는 좀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예.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치권 모임을 가지면 뭐 항상 모임의 뭐 성격, 해석을 두고 여러 말들 나오는데 자, 박진영 부원장님, 일각에서는요, 대통령실이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어떤 이탈표 방지 차원에서 이런 자리도 좀 마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죠. 속담으로 치면 뭐 소 잃고 양강 고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소 잃고 양강 고친다는 이미 대통령이 불통하고 억압적으로 당을 주물렀기 때문에 선거에 진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소속 의원들을 개체로서 대접을 해주지 않고 그냥 본인의 돌격제처럼 쓰려고 했는데 지금 최상병 특검 이야기는 결국은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자신을 위한 거에 있어서 의원들을 동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당에 최상병 특검이 올라가면은 참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대통령실이 빨리 움직여야 될 겁니다. 낙선자들 경우에 어디 뭐 공기업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공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빨리 또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보다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태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제법 생길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유 실장님, 뭐 네. 이탈표 계속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뭐 이탈표가 있을까요? 그걸 좀 막기 위한 어떤 자리 성격도 있었을까요? 어떨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5개 어떤 특검법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모든 특검법을 모두 다 옛날처럼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지금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5월 달에는 21대 국회의 연속이지만 22대 국회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대 국회는 더 많은 지금 숫자의 전체적인 야권으로 따져보면 그런 그 야권을 지금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거부권을 행사하고 표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만큼 22대 총선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전향적으로 특검법 중에 뭐 비위, 뭐 뇌물, 뭐 아니면 뭐 이런 비리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 정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 예를 들자면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검은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선제적으로 바꾸자. 독소 조항만 이 협상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특별하게 어떤 비위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그런 의원들도 많으니까 네. 지금 당장 낙선자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요 순간만 모면하지 나중에 더 큰 어떤 후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순수하게 좀 바라볼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바라봐야 된다. 예. 예. 자, 어쨌든 쓴소리 또 오갔고 여러 가지 각종 이 자리에 대한 해석들도 오가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임재 변호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요, 이 지지자들은요, 지금은 지지자들끼리 더욱더
결집해야 된다. 더 이상 이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데 좀 공감을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총선 결국 만족스러운 그런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역할이 정말 지대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함께 참석을 해서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뭐 낙선자, 뭐 위로 성격의 모임이었는데 총선을 책임졌던 책임자도 함께 했으면 어떻을까?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장가 기자, 일단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기간에 직접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밝혔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새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마포 을에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천 논란이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고 자신은 이를 거절했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9일 앞둔 지난 1일에요.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그만하겠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왜 지난 1일이냐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50분간 한 날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증원 규모를 좀 유연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한 전 위원장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한 전 위원장이 사퇴를 언급하면서 반발을 했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레이스를 모두 마치긴 했죠.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건 이런 갈등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좀 진통제라도 먹고 대통령을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또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자기 나름대로의 뭐 희망을 가지려면은 네. 솔직히 얘기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좋아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네.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담화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아서 총선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거기에 좀 답답함을 토로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었지 않았나. 사실이라면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자, 일단 이종호 실장님. 네. 총선 패배 이후에 또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여러 평가, 전망, 뭐 윤 대통령과의 앞으로의 관계, 뭐 당내에서 앞으로의 역할, 뭐 많은 얘기, 전망, 추측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현상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번의 어떤 사퇴의 의사를 밝혔다라는 건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 이외에는 몰라야 되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계속 흘러나오고 또 뭐 그러니까 오찬을 거부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런 상황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날것 그대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 과연 대통령과 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 실익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점이죠.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게 집권 여당의 전 대표일지라도 대표와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지금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 그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이 총선 때 이렇게 다퉜느니 저렇게 다퉜느니 오찬을 했는데 거절했느니 아팠느니 이런 식의 말들이 그대로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는 건 그 측근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죠. 국정 운영이 지금 안정되게 만들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금 어떤 이해득실 이걸로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어느 쪽에서 거밖에 흘리고 있다는 말이죠? 아는데 양쪽 다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오찬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나왔을 확률이 큽니다. 네.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왜 그 전에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했는데 왜 대통령실 오찬 안 가냐 이런 지금 네. 비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참석한 비대위원의 전원에 따르면 당시에 다들 모이고 그냥 불렀더니 억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와갖고 별 말도 못하고 1시간만 있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런 어떤 건강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어쨌든 해단하는 어떤 분위기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니까 잠깐 나왔다고 치더라도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아픈 내색을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어느 쪽에서 나왔든 간에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양쪽 다 국정 운영에 우선을 둬야 되는 그런 책임질 자세를 보여야 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얘기 나온 김에 메시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정진석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제 그랬죠. 대통령실에서 많은 얘기들이 뭐 중구난방으로 좀 메시지가 나가는데 이거 관리해야 된다. 뭐 입단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총선 과정에서의 당정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예. 했던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찬 문제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처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갔어야 했다. 아프더라도 이제 뭐 진통제를 먹고라도 갔어야죠. 그게 당과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다만 저는 이게 실무자들의 문제로 등치시켜가지고 피해가면 안 돼요. 결국 이 선거의 책임이, 패배의 책임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가라는 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의 문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꼽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모든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돼야 되고, 당도 거기에 대해서 뭐 같은 당 소속이니까 공개가 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국정쇄신이라든가 당정 운영 방식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죠. 원래 정치인도 아니고 사실 영선에 선출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대통령이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비판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면은 부주인공 조연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성도 제대로 못하고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사람이 끊어지면 끊어질 건지 아니면 같이 다시 뭐 또 합하든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국정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조차가 이제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당정의 문제였어요. 당정의 문제였다. 어쨌든 어제 나왔던 윤 대통령을 향한 어떤 쓴소리들, 비판들, 지적들 이것들이 뭐 앞으로 있을 영수회담까지 쭉 이어질 텐데 어떻게 좀 받아들여서 소통 강화해서 다음 행보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4.10 총선 돌이켜 보면은 연예인들의 활약이 유독 좀 돋보였다, 좀 많이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 선언에서 이제 뭐 연예인들이 뭐 스포츠 스타들이 후원 회장도 맡고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네. 근데 이들 일부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죠? 바로 가수 김은국 씨인데요. 김은국 씨. 네,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 유세를 했었는데 이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누구 하나 고맙다, 밥 한 끼 먹자라는 말도 하지 않더라 라면서 섭섭함을 내비쳤습니다. 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은 이제 고생했으니까 뭐 본인은 이제 뭐 정치계를 떠날지 뭐 그런 건 전 모르죠. 예.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한번 통화하거나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서로 바빠가지고 그게 안 됐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크게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제 마음은 그렇게 던진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지금이라도 네. 서로 고생했지만은 그 소주 한잔 해야지 그래도. 근데 소주를 못 드시는데. 아니 나 혼자 먹어도 돼요. 예. 옆에 있으면 되지. 짤막하게 뭐 한동훈 위원장에게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겠습니까? 아니, 그럴 정도로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뭐 예. 내가 BTS급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뭐 너무 많이 떠가지고 그 뭐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음주를 못하는데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런 가벼운 얘기까지 좀 지켜봤는데, 어쨌든 총선이 승리했다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이정호 실장님, 일단 김은국 씨가 상당히 좀 서운한 모습인데 네. 뭐 당에서 자발적으로 운동했지만 뭐 전화 한 통이 없었다, 감사 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당선 사례는 많이들 합니다. 뭐 거리 나가면 뭐 당선 사례 이렇게 현수막 붙어 많이 있잖아요. 붙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낙선 사례예요. 아니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낙선 사례도 요즘은 그 정치인들 꽤 많이 합니다. 안 좋을 때 더 잘해야 된다. 그럼요. 저는 이게 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김은국 씨를 포함해서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정말 분들이 예를 들어서 패배한 정당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 당은 우리가 패배했으니까 지금 수습하기도 바쁜데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뭐 전화는 무슨커녕 그럴 정신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나서 패배했을수록 더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도 하고 또 그 마음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뭐 자신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그 자발적으로 뛰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특별하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제 사실 윤 대통령이 낙천자들 모임도 사실 그런 성격으로 네.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홍 시장한테,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또 김웅 씨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더라고요. 특별히 또 홍준표 시장이 두 사람을 또 언급을 했어요. 보니까 김은국 씨하고 또 이천수 그 감독을 언급을 해서 행동이로서 고맙다, 감동적이었다. 특히나 뭐 이천수 감독은 아시다시피 그 테러도 당하고 또 가족들에 대한 협박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후보 후원회장이죠. 그렇죠. 원희룡 후보와 관련돼서 그래서 사실 홍준표 시장이 뭐 정치 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선거에 뛰지는 않았지만 세심하게 이렇게 언급이라도 하는 부분이 정치에 참 오랫동안 몸을 담는 진짜 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대표적인 친명 개그맨이죠. 서승만 씨라고 저희가 한번 몇 번 다뤘었는데 최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무슨 일인 건지 먼저 당시 총선 때 유세 현장부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몰빵 아시죠? 제가 더불어 민주연합이 24번입니다. 오늘은 포천 시민 여러분 만나서 간단하게 줄게요. 몰빵! 네, 서승만 씨 얼굴 보니까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후보였는데 일단 낙선은 했죠. 임재 변호사님, 일단 근데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저격글을 이 서승만 씨가 올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사건은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국혁신단에서 자당 의원들이 국회 회기 중에 국내선 이제 비즈니스 탑승을 금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되자요. 서승만 씨는 그 본인의 SNS에다가 그냥 비즈니스 타고 일 잘하는 의원이 되길 이런 좀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에 23일 다시 SNS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을 몇 번 썼더니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 SNS 친구를 끊으셨네. 에구 참 서운하네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뭐 조국 대표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이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의 댓글에 이제 조 대표 캡처 사진과 함께 그를 비난하는 듯한 댓글이 좀 연달아 달리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아니 싫은 소리는 안 들을 거면 왜 정치를 하는 것이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나 포함해서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뭐 페이스북 친구가 끊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그 조 대표의 그 소셜 미디어 프로필 사진이 자주 바뀌는 것을 놓고 나르시즘 한 사발 하실래요? 이렇게 자주 사진이 바뀌는 걸 비판하는 듯한 그런 네티즌의 댓글까지도 함께 공유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서로 견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도 연출돼서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뭐 과잉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견제 심리 작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촌이 논사도 배 아프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선거라는 것이 하나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이 있으니까 이런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것을 증폭시켜서 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뭐 이른바 코인팔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과도하게 만드는 경향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서승만 씨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국 장관 SNS를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쪽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둘 다 자유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 SNS라는 공간이 소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기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개인의 홍보 채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성이 있어서 애매하거든요. 예. 그걸 이슈화해서 갈라치기에 주요한 하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이걸 어떤 분이 진중권 저널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언론이 제대로 취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는 누군가의 SNS를 가가지고 보고 SNS에 의하면이라고 기사를 써가지고 하나의 좀 뭐 초점이 되기도 하고 다만 본인은 책임 안 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박지원 부원장의 시각도 한번 들어봤고요. 자, 총선 패배 이후에 수습 나선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강 기자, 일단 누가 당권을 잡을지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인데 당 대표, 원내대표 이 공격수 투톱에 비윤, 친윤 이 구도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친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여러 당선인 그룹을 접촉을 하면서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친윤 세력이 다시 부상하게 된 건 수적인 우위가 꼽히는데요. 수도권과 충청에서는 참패했지만 영남과 강원에서 현역들이 대거 생환을 했죠. 또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이자 또 공관위원, 앞서서는 사무총장까지 하면서 이 영입한 인물들을 합하면 대략 이 당선인 108명 중에서 한 60명 정도를 범친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부상을 하면서 당대표 자리는 비윤계에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수도권 험지에서 생환한 나경원 당선인이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나경원 당선인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친윤계 초선들에 의한 연판장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당대표 출마를 고사한 바 있죠. 나경원 당선인은 차기 당권을 놓고 이 나-이 연대까지 이루어졌다는 설에 대해서 오늘 이건 아닌데 라면서 선을 긋긴 했습니다. 또 당대표 출마를 놓고도 당대표가 제 정치의 목표라는 생각은 크게 해보지 않았다. 또 결심해 본 적도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최근 이철규 의원이 주선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는 설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억측이 많다면서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철규 원내대표론에 대해서 당 내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게 또 다시 친윤으로 물러가면서 당이 과거의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당선자들이 다 영남권이에요. 영남권에다가 친윤들이 많고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 이철규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현실적인 그 상황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친윤이 죄는 아니고 뭐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죠.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로 된다면 당 대표는 어느 정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나경원, 이철규 나-이 연대가 가동될지 관심인데 일단 박지원 부원장님 또 친윤이냐? 그리고 대통령하고 친한 게 이게 죄는 아니다. 이런 목소리 좀 엇갈립니다. 어떤 카드가 제일 적절할까요?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철규 위원장이 인재영입 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네. 하면서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오다를 받았다라고 누구나 짐작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다시 나서겠다. 다시 또 친윤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한 국민들의 뜻은 거스르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이 물론 뭐 대통령하고 친하면 좋죠. 근데 여당이 친윤 비윤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 개혁하겠다. 또 뭐 민생 입법하겠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좀 갈라져야 맞는 것이지 누구와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걸로 구조를 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옹호하는 거 이 상황 자체는 저는 굉장히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하고 있는 이 원내정당 정치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어떤 걸까요? 당대표 권한의 일부를 그 의원들의 대표인 반장이 나눠가지고 굉장히 큰 하나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국민들과 지지자들과 괴리돼 가지고 의원들의 특권 정당이 되고 특권 정치가 횡행하고 이 사람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줄 서고 당대표한테 줄 서고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과거처럼 차라리 뭐 좀 획기적으로 원내대표를 원내 총무로 격하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친윤 지도부는 아예 지금 현재 새로 들어설 지도부에서는 좀 물러나야 된다는 뜻이죠. 물러나는 게 맞죠. 국민 눈치를 봐서라도.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친윤 비윤이 서로 공존한다면 뭐 견제 역할, 조정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드는데 반대의 경우 어떻습니까? 뭐 친윤 당 대표 혹은 뭐 원내대표 비윤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될지 뭐 어떻게 가장 좀 적절하다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당내에서 아마도 결정을 할 겁니다. 어느 걸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일단 첫 번째 나이 연대가 아마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 연대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새로운 어떤 레파토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김장연대, 뭐 김장연대가 또 다시 나이연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플롯이 계속 자기 복제를 거듭하면 어떻게 되죠? 막장 드라마가 됩니다. 플롯 시청률이 떨어지면 다른 플롯으로 해서 새로움을 드라마에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연대가 김장연대와 이렇게 좀 차이점은 나이연대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김장연대는 김기현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당시에 경쟁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장제원이라는 친윤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원의 사실 그 등을 좀 엎어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였거든요. 그런데 나이연대가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게 서로 상대적으로 나경원이라는 지금 당선인이 김기현 당선인처럼 김기현 당시 의원처럼 지지율이 낮지 않거든요. 가장 유력한 어떤 그런 정치인이고 물론 스스로는 아직 당대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 거꾸로 지금 이철규 의원이 나경원 지금 당선인의 어떤 후광을 좀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나경원 지금 당선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이철규 의원의 자기 지금 뭐랄까요 스스로 자꾸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지금 흐름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친윤에 대한 어떤 비판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나경원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장관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신임 정무수석을 나경원 의원이 추천했다, 뭐 주선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대표로서도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부분이고. 아니, 홍철호 전 의원은 사실 계파가 없어요. 두루두루 친하고 두루두루 또 관계를 맺은 사람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유승민계라고 불리는데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비서실장인데 원래 김무성 대표가 픽업했어요. 그래서 정계에 입문시켰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도 했고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도 전 의원하고도 굉장히 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리를 찾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을 추천했구나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런 추천을 꼭 나경원 의원 측에서 하지는 않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분의 픽업은 정민석 실장이 직접 픽업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천은 사실 좀 와전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총선에서 대승 거둬서 자리 경쟁에 많이 나선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데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 놓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다선 의원 간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볼 텐데 장관 기자, 일단은 거론된 인물들이 보면은 조정식, 추미애, 정성우,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는데 일제히 국회의장이 기회적인 중립은 없다. 뭐 민심 따라가겠다. 총선 민심 따라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명심 경쟁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이 되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소속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국회의장 후보들은 중립성보다는 선명성을 현재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장 선거가 명심 경쟁이 된 이유는 이번 민주당 당선인의 압도적인 다수인 이 친명계의 표가 선거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후보가 4명이나 되니까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합니다. 의장 후보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궤적을 꽤 같이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과 고비 때마다 네. 그 많은 함께 일을 해왔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차기 국회를 또 개혁 국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다. 뭐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당과 야당사의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국회의장은 누가 해도 그만인 거고요.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뭐 어떤 선거에서 어떤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되겠죠. 사실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그런 문제를 뭐 직접적으로 대표가 말씀하겠습니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우를 범한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시절에 어떤 그 국회의장 후보께서는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 영수회담 의제가 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엉뚱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저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목소리 쭉 들으셨는데 국회의장 나야 나 내가 최고 적임자야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집안 싸움이 좀 거칠어지겠다 이런 좀 전망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역대 이제 추대를 하기도 했어요. 선수와 나이로. 네. 근데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아닌 이제 뭐 경선하자 이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회의장 감히 국회의장 하는 겁니다. 조직력이 있다. 당내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국회의원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국회의원들이 뽑지만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서열 2위입니다.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내가 표 많다 이게 아니라 국회의장 감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친명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 기가 차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고요. 개파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반대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친명 경쟁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 후보라고 하는 분들 보면요, 친명이 아니면은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선수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분이 저런 정치적 어떤 위치까지 갈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생각 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뽑지만은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행정부가 워낙 엉터리이기 때문에 국회가 견제를 넘어가지고 의회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대통령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역대로 우리가 좀 무색무취하고 있으나 마나 했던 국회의장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을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세 분 중에는 해당되는 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런데요. 있을 수도 있죠. 뭐 제가 기준을 이야기했잖아요. 친명이 기준이 아니다.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국가의 어른이어야 된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종근 실장님, 일단은 의원들이 의장을 뽑는 거긴 하지만요. 일단 강성 지지층이 어쨌든 민원 후보가 당선될 뽑힐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명성 경쟁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센 발언을 하고 난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저는 옆에 계신 박 원장이 한 말씀 중에 국회의장 감이다라는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 감이라는 건 누구냐? 어떤 특정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국민의 사실 그 대표자가 돼야 되고 국회니까요. 그런데 내가 친명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죠? 특정 인물에 가깝다. 특정 인물에 충성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해석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와 내가 더 가깝다 경쟁을 하면 국회의장 감인가요? 아니죠. 국회의장은 자고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이 당에 참 국회에 다수당의 의견만이 아니라 소수당의 의견도 이 다수당들의 어떤 그런 그 회의에 들어올 수 있게끔 주선을 하고 더 숙고를 하게 하고 더 숙려를 하게 하고 해서 최대한의 어떤 그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조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고 추앙해서 그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서 그 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모든 법안을 그냥 일괄적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그냥 폭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원내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데 여기서는 또 친명 박찬대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자 의원인데 박찬대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거의 사실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맞나요? 뭐 흐름은 그렇게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장단점이 있다는 건데 장점을 보자면요.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비주류 성향의 당대표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도 민주당이 최근에 한 10년, 15년 동안에 당대표를 보면 비주류입니다. 네. 송영길 대표도 비주류 성향이었고 이재명 대표도 비주류입니다. 근데 원내대표만큼은요. 늘 주류에서였습니다. 친문 또는 민평년 586에서 10년 동안 독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심 지지자들과 달리 의원들의 반장 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 과거에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사람들, 예. 조직 논리가 우선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들이 해왔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비주류 출신으로서 최초로 박찬대 의원이 가장 당선권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완벽하게 세력 교체가 됐다. 기존의 기득권을 청산했다라.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또 뭐가 있냐면요. 상대 후보가 빨리 나와야 돼요. 상대 후보가 누가 있어야 경쟁을 해야지만이 이게 또 한편으로 반대편을 완전히 쏠렸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내일 다른 후보가 등록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데 어쨌든 박찬대 최고도 마찬가지로 친명 인사로 굉장히 분류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같이 항상 같은 그렇죠. 목소리. 네네. 그런 시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친명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명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비명 후보는 와야 된다는 겁니다. 경쟁이 있어야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명 비명으로 뭐 언론에서 나누지만 당에서는 개혁 급진파라든가 또는 뭐 개혁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렇게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좀 분화가 되는 그런 좀 하나의 새로운 분화 방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뭐 박주민 의원도 뭐 거론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종근 실장님. 일단은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국회의장의 어떤 지금 목소리로 봐서는 중립이 좀 깨질 것 같다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데 거야의 입법 독조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아까 그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분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경쟁 상태에서는 내가 더 친명이다, 내가 더 강성이다, 내가 뭐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선출이 돼서 자리에 갔을 때는 중립을 지킬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극이 되거든요. 국회의장이 만약에 중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야당이 그러니까 자기가 속했던 그런 야당에서 나오는 법안들을 그대로 그냥 통과시키고 그대로 본회의에 바로바로 상정시키고 이러다 보면 지금 집권 여당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목소리들,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부 다 듣지 아니하겠다는 폭주가 생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회 민주주의가 없어집니다. 자, 민주주의가 어떤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복수의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로 척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당 민주주의는 뭐냐면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정파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사람만 추앙하면서 그대로 똑같은 어떤 목소리만 내면 그 정당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려의 시선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이라도 중립을 지키는 그런 그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후의 문제에서 모든 게 대통령 탓에서 시작된 거예요. 대통령이 협치 안 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들을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협치하고 국회를 존중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국회와 그다음에 정당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후의 문제는 짚어야 된다. 자, 연예계 소식으로 저희가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파견과 관련된 논란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특히 선우은숙 씨 친언니죠. 성추행 의혹 관련된 내용 저희가 자세히 다뤄봤었는데 자,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그제죠. 유영재 씨 목소리부터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녹취에 따르게 되면은 어떤
추행의 사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유영재 씨는 인정하고 미안하고 추행의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니가 고생 많이 하는데 외로워 보였다. 라는 게 그 추행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무슨 뭐 어깨동무를 했다, 뭐 손을 잡았다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본인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라는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영재 씨의 어떤 여성에 대한 성인식이 많이 좀 왜곡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침묵을 유지하던 유영재 씨가 입을 열었다는 사실 어제까지 짚어봤는데 장가희 기자, 일단은 선우은식 씨 측에서는 일단 이런 주장을 듣고서 곧장 반박을 냈어요. 어떤 내용이죠?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우은식 씨와 이 친언니를 대리하는 노종원 변호사가 유영재 씨와 피해자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니까 유영재 씨가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유영재 씨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선 아까 들으셨다시피 잘못된 행위를 본인이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선우은식 씨 변호사는 말했는데요. 네. 명백히 강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자, 또 선우은식 씨 측 변호사는 일단 유영재 씨가 방송을 접고 입장 표명을 더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엊그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기자 출신 유튜버죠. 이진호 씨가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을 언급한 게 있는데요.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취재 과정에서 어떤 수준인지 파악했어요. 왜냐면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확실한 것은 단순히 스친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송치가 되거나 기소가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주장만을 놓고 보면 그 수위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몹쓸 짓이었다. 네, 개인 어떤 취재 내용을 전달한 건데 일단은 부부끼리도 이게 사실이라면요. 뭐 부부끼리도 이 정도 행동은 과하다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유영재 씨 입장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종훈 실장님, 수위가 어느 정도길래 뭐 성추행 얘기가 나오는 건지 좀 짐작이 안 돼요. 일단 선우은숙 씨의 그 언니 되시는 분이 이런 어떤 그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동생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동생이 어쨌든 그런 어떤 이혼의 아픔을 딛고 다시 재혼을 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행위를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신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을 받았다고 할 정도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수위였을 테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범죄 행위를 다룰 때 어떤 부분이다, 어떻게까지 했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 역시 2차 가해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런 언론에서는 사실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보나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했을 거다라는 식의 어떤 추측성 말들이 SNS 등을 통해서 와전될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금 피해자의 2차 가해, 피해자로부터 2차 피해가 입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황들로 봤을 때는 또 이진우 기자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또 피해자의 지금 이 상황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성추행 일 거라고 일단 가정 정도에서 네.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그 이상으로 어디까지 했다라고 우리가 언급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해당 유튜버의 주장이고 유영재 씨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어쨌든 유영재 씨가 이 성추행 혐의를 반박한 영상을요 돌연 삭제했어요. 이거 왜 삭제했는지 사실 의문이 되긴 하는데 입장을 밝힌 지 하루밖에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입장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힌 이후에 해당 영상이 돌연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 여론도 그렇게 좋지 못한 반응으로 흘러갔던 거는
맞습니다.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지금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강제추행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선우은숙 씨와 이혼과는 전혀 별개의 별도의 형사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이 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지금 진술이 일관된지 여부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 추행의 현장이 만약 CCTV라던가 아니면 녹음이 되어 있던 거나 한다면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사실상 가해자가 이런 피해에 대한 사실을 자신의 어떤 가해 행위를 인정하는 녹취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증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녹취록의 부분에 대해서 선우은숙 측에서는 이 피해자 측에서는 이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해명 영상, 유영재 씨의 해명 영상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 녹취록의 존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내가 억울하다, 나는 지금 잘못이 없다 이런 본인의 입장에서만 어떤 입장을 밝히니만큼 이 내용을 들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래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냐 없었다는 것이냐 이런 의혹만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던가 본인의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해당 영상이 남아있는 것이 유리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유영재 씨는 자신의 이혼의 이유조차 모른다면서 이혼 협의서에 쓰인 비밀 유지 조항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목소리 준비돼 있나요? 예, 듣고 오시죠.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제 탓이라고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강제추행은 그 처형이 당하신 거예요. 비밀 유지는 기본적으로 불법의 비밀 유지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판례상. 강제추행은 불법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비밀 유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 선우은숙 씨의 도덕적 비난과 감정적 어떤 서운함을 나타내는 표현 이상 이하가 아닙니다. 네, 유영재 씨의 그제 목소리였고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지금 성추행으로 고소한 게 선우은숙 씨가 아니라 친언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혼인상 비밀 유지 조항과 좀 무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혼인상 그 혼인을 해소할 때 이혼 협의서 작성하면서 통상적으로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혼 합의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재산 분할 문제라던가 그 외에 부부 간의 그 관계를 정리하면서 있었던 합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이 내용은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비밀 유지 조항에 대한 합의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강제추행 혐의는 앞서서도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과는 별도의 어떤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뭐 비밀 유지 의무와는 사실 결을 전혀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영재 씨 내용을 보자면은 뭐 예의 있게 이혼하고 싶었다,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 내용을 비춰보자면 그렇다면은 오히려 선우은숙 씨 측을 좀 비판하고 있는 상대방이 지금 예의 없게 헤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추측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뭐 조속히 법적 다툼에서 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한번 볼 텐데 장가 기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70대 경비원이 뭐 주차된 차들 대리 주차하다가 차량 12대를 이렇게 부딪혔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파트 주차난이 최근에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경비원이 대신 차를 빼주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흰색 벤츠 차량이 천천히 후진을 하다가 뒤에서 속도를 높여서 주차된 차량을 받고요. 아까 좀 전에 뒤로 가다가 후진을 하다가 차를 받고 또 앞으로 가다가 급가속하면서 또 차를
5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자, 차량을 운전한 건 차주가 아니라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77세 경비원 A씨인데요. 심각한 주차난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입주민 대신 이동시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하다가 7대, 그리고 다시 우회전을 해서 직진을 하다가 5대를 박아서요. 총 12대의 차량이 피해를 봤는데 범퍼와 후미가 찌그러지고 또 크게 파손된 차량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 77살 경비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건강도 걱정되지만 뭐 또 재산상의 피해도 낮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급발진에 지금 그 의혹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77세, 그러니까 77세이시고 이게 운전이 미숙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굉장히 주차난이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이렇게 대리 주차를 많이 했대요, 지금까지. 예. 더군다나 외제차 아닙니까? 벤츠라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쨌든 운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브레이크 등이 켜지고 있어요. 후진하는데도. 그러면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는 얘기인데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큰 속도로 후진을 하고 또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 다시 급발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국과수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운전 미숙보다는 그런 차량의 결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근데 네. 이 개인 차량 주차 업무 경비원한테 시키는 거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불법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될 만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2021년도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위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부분은요. 경비원에게 대리주차시키는 업무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좁은 주차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겠지만 이 부분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명품 오플런, 콘서트 오플런 등 갖가지 오플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한약 오플런이 화제입니다. 경주의 한 한의원 앞 텐트를 치고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퍼졌는데요. 이 한의원 맘카페나 인터넷에서 일명 삼신할배라 불릴 정도로 난임 부부들 사이에선 임신 잘 되는 한약을 지어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따로 번호표나 진료 예약이 안 돼서 이렇게 한의원 문이 열기도 전에 줄을 서는 건데요. 대를 이어 운영되는 점과 장항준 감독, 배우 황보라 씨 등 여러 연예인의 경험담까지 알려져 유명세를 탔습니다. 아기 천사가 찾아오길 바라며 명약을 찾아 오플런도 마다하지 않는 예비 엄마 아빠들. 그 간절함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경질 이유를 한국 문화와 선수들의 탓으로 돌려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오스트리아 매체에 출연한 클린스만 감독. 여기서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독 경질의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작심한 듯 몇 분 동안 말을 이어갔는데요. 클린스만 전 감독은 탁구 게이트를 언급하면서 경기 전날 손 선수에게 이 선수가 무례한 말을 했다. 원팀이 아닌 것 같았다라며 지난 일을 다시 화두에 올리기도 했고요. 여기에 한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한국 문화는 틀리더라도 나이가 많은 쪽이 옳다. 선수들은 다음을 위해 필요하니 결국 감독이 책임을 진 것이라며 경질 이유를 선수와 한국 문화 탓으로 돌렸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선 타국에서는 클린스만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것 아니냐, 한국을 이용해 이미지 메이킹을 하냐며 비난의 여론이 많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